예,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서울교육 공론화 정책 포럼 학생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의 합리적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책 포럼 진행을 맡은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 학부모 시민협력 담당 사무관 용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현장 참여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서울교육 공론화 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2023년 상반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 의제인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의 합리적 재배치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수기 토론회에 앞서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 등 서울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은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주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형준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 간부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대곤 참여협력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신재웅 행정지원국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송기창 교수님이십니다. 공주대학교 이화룡 교수님이십니다. 서울 복례초등학교 장선희 학부모 회장님이십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교육청 학교 재배치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박상근 교육행정국장님의 환영 인사와 의지에 대한 안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학부모님, 시민들 많이 참석하셨고요. 또 유튜브도 많은 관심 속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주제 발표를 해주실 그 공론화 위원장님과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재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아들, 딸 두 아이를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하고 이제 뭐 취업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이가 두 명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면 4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뭐 남편의 입장에서 아이들 관심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아내 쪽에서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면 4번 중에 제 기억에 가까운 학교 또 뭐 나름대로 희망하는 학교를 배정받은 건 한 번뿐인 것 같고 나머지는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 갔어요 라는 얘기도 들었고 뭐 이런 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와 함께 저출생으로 정말 학생 수가 실감나게 줄고 있다. 2012년에 서울의 학생들이 한 116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게 2022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또 학생 수가 80만 명대. 또 앞으로 2030년쯤 되면 한 58만 명으로 줄어서 근 20년 사이에 한 50%가 저감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인근 학교와 어떻게 보면 재배치, 통폐합도 있고요. 이것만 또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학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감안해서 정말 정규 학교는 설립이 어렵다면 대학같이 분교형 캠퍼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또 소원은 초품화라고 또 그러시죠. 그래서 가까이에 학교를 또 두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서 저머리가 법에 보면 학생 수 저감에 따라서 학생 배치 계획을 저희가 예측하고 안내해 드릴 입장이 있는데 5년 단위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하고 제가 경험상 5년 단위로 어떤 예측을 말씀드리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적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어떤 학교에 선택을 이미 했는데 그 학교에 대해 이전이라든지 또 캠퍼스가 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입니다. 2035년까지 11개 교육지원청의 또 직원들, 또 교육장님들이 또 열심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10년을 내다보고 서울시 교육청이 한번 배치 계획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공론하는 과정은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고를 통해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그 방법을 시민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초안을 만들어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정책에 잘 반영드리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날씨도 무더위가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반기 서울교육 공론화 의제인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와 관련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정책 포럼 4회는 2023년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전형준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포럼 사회를 맡은 서울 교육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 전형준입니다. 이 서울 교육공론화 사업은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 운영 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 수기 과정을 거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의 장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교육 구성원 간 직접 소통을 통해서 서울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벌써 5년 정도 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네 분의 발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신재용 전 행정지역국장님께서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의 적정 규모 육성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숙명여자대학교 송기창 교수님께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주대학교 이화룡 교수님께서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의 균형 배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고, 끝으로는
서울봉화초등학교 장선희 학부모 회장님께서 학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본 서울학교 재배치 추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신재용 전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의 적정 규모 육성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재웅입니다. 저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합리적 재배치 방안인데요. 재배치 방안은 교육부나 교육청 또는 관계 공무원들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 대상자가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적정 규모 학교의 용어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재배치 방안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곧 재배치 방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재배치를 지금 과거부터 추진했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적인 그 환경이 어떠냐? 첫 번째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금 서울도 가속화되고 있다. 아까 방금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는 학생 수가 뭐 4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소규모 학교는 뭐 대도시만 아니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1980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주로 학교 통폐합 위주로 이게 재배치 사업을 했어요. 근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 시점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10년경부터 소규모 학교가 진행돼서 통폐합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도 지역의 중요한 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하다 이전하게 되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성원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게 합심해서 뭐 해결점 찾는 방안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과대 과밀이 심화된다. 이 현상은 초등학교 위주로 도심 개발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아파트 재건축 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과대 과밀이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더 과대 과밀이 심화된다. 그럼 이러한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실은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을 우선순위가 좀 있었던 경향이 있는데 과대 과밀 해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좀 처졌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 규모를 줄인다든지 학급당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어요. 사실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는 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지금 그 중점보다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급당 인원 28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제일 확실한 방법은 통합구역 조정이나 학교 신설하는 방법 해서 학생 분산하는 방법인데 이런 지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럼 학교 신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학교 땅이 없지만은 뭐 학교 땅이 없으면 학교를 못 짓느냐. 그래서 주변에 뭐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는 좀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교실 점축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학교는 교실 점축 과거에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고 또한 그 건축법에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 건폐율도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정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이 나왔는데 뭐 학부모님들 이미지 생각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과밀 학급을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서 학교 구성원들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과밀 학급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벼들려 교실도 설치를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도시개발했던 학교설비 요구, 여기는 뭐 특정 지역인데 소규모 택지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이제 몇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학교를 설립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기준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세대 수가 4천에서 6천, 중고등학교는 6천에서 8천 세대 이상이 돼야 교육부에서 학교 설립을 승인을 해줍니다. 이 승인을 한다는 것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주겠다는 거고, 또한 사업을 승인을 받아야 학교가 신설이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승인을 못하게, 학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사건 이후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중앙투자심사 지침도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지역에는 소규모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 소규모 학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분교, 제일 쉽게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분교 설립이라든지 운동량이 없는 학교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뭐 빌딩형 학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세 가지가 과대 과미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지금까지 핵심이었고요. 오른쪽에 두 개는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도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 뒤에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적정규모 제가 사실은 용어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마 후에 발제하시는 분들도 아마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유형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여러분들 흔히 아는 통폐합, 이건 이제 동일 학급이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통폐합하는 거예요. 서울에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통폐합, 여기에 대한 실적은 2010년 이후부터 실적입니다. 강남 개발할 때 학교가 많은 이전인데 그 실적은 제외한 겁니다. 이전 재배치는 서울교육청이 10개를 했습니다. 10개 학교였습니다. 초중고 10개를 했고요. 분교장 개편은 하나가 있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분교장 개편이 아니고 이 분교장 개편은 공진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마국지구로 이전을 하면서 9월 1일 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학교가 주변 학교로 학생을 분산해야 돼요. 학기 중에 분산해야 됩니다. 9월 달에.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2학기 동안 분교 형태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분교장 개편은 없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이나 이전 이런 방법 외에 분교로 전환하는 방법이 많이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통합운영학교. 이것은 초등학교와 급이 다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통합운영하는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외국과 같은 교육과 과정까지 통합하는 학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시설을 주로 통합하는 학교인데 유형인데 서울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2019년도 도입인데 아마 제가 교육청 근무할 때 최초로 이게 도입한 학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전적인 적정규모 학교 중심이 요 4가지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또 확대를 해야 합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이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발표 시간이 사실은 15분이었는데 좀 너무 이게 촉박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추진 방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아마 학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안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확실하게 올 겁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지침이라든지 이 방향도 사실은 제가 교육청 근무할 때 이런 거 제정안 만든 건데 일단은 적정규모 학교 검토 기준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일단 대상이 되는데 소규모 학교 아니어도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가 예상이 되는 학교는 일단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합니다. 장래 학생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통학 환경, 예를 들어서 통폐합했을 때 통학거리는 이제 주변 통학 환경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통합하는 학교, 교실 사정이 괜찮느냐, 여유가 있느냐, 충분하냐. 그 다음, 이 지역의 통합 대상 학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 주변 개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적정 규모 학교 검토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적정 규모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대상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학교로 전제를 하고서 검토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이 선정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방향이 좀 다르게 정하게 지금 추진을 한다. 먼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합구역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통폐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구역 조정을 해서 학생 수 유입 정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은 소규모 학교 발전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인데 이건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8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학교가 빠지게 되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중구에 이런 학교, 원도심에 이런 많은데 뭐 우리나라의 최초 학교라든지 뭐 이런 그 역사성이나 상징성 이런 거 감안해서 학교를 유지하는 정책, 이런 정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통합구역 조정해도 그 학생 유입이 없다든지 이런 그 살리기 유지하는 그런 학교 여건이 안 맞다고 할 때는 통폐합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또 추진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이렇게 대상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해관계인데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설득 절차를 거친다. 그 다음 중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좀 다른데 통합구역에 광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구역 조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 고등학교 같은 데는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 내신 성적 산출이라든지 다양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하려면 일정한 학생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적정 규모 학교 검토 대상이 된다면 일단은 통폐합하는 먼저 하기 전에 학교가 필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적이 있다면 이전을 추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 대상 적이 없다면 통폐합을 일단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통폐합 추진 대상이라든지 이전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유형의 학교가 결정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여러 단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 바로 뭐 몇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절차 과정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자치구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학부모님들 소규모 학교에 학부모님 오셨으면 우리 학교 없어진다.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사례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학교 통폐합원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A교, B교, 소규모 학교 2개가 있는 학교 유형입니다. 사실은 서울에는 이런 유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올 수가 있다. 이 초등학교는 사실은 나올 수 없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다. 각 지원청별도 이러한 소규모 학교가 붙어있는 소규모 학교가 담장을 같이 붙어있는 인접해 있는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어요. 12학급짜리 이런 학교가 많이 있다. 중학교가. 교육청별로 거의 한두 개씩 다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학교 같은 데는 이러한 대상 지역에는 통폐합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통폐합입니다.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을 때. 금년 3월 1일 이제 통폐합한 화양초가 통폐합되는데 성수초, 상안초 중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는 학교 살리기 정책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통폐합해야 된다. 그 다음 고등학교인데 도봉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뒤쪽이 도봉산인데 학생이 없어요.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어서 많이 있는데 학교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배정이 어려워요. 배정하게 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전도 아니고 이전할 데가 없어서 바로 통폐합으로 들어갔다. 지금 아마 내년 3월 1일 통폐합을 뭐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학부모님 동의도 다 받았고.
그다음 학교 연계 재배치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한번. 청담고 이전인데요. 금년 3월 1일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정하게 되면 또 우리 이런 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도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반포동 쪽에 보면 학교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재건축 지역입니다. 한 2만 세대 가까이 재건축인데 이게 여기 학교가 없어서 얘들이 원거리 배정되고요. 그래서 이 청담고를 이쪽으로 반포동 쪽으로 잠원동 쪽으로 이전한다. 이것을 소위 교육청에서는 이제 서울교육청에서는 균형 배치 이전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뜻에서 균형 배치 이전이라고 그러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다음 덕수고 이전인데 덕수고 성동구에도 이 주변에는 학교가 많아요. 송파구 위례 택지개발지입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이 서울 쪽에 한 2만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거여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었는데 신설하는 대신 이런 도심지에 있는 학교를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은 고등학교가 많이 나온다. 초등학교는 이전이 의미가 없어요. 개발 지역에 과거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안 나온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위주로 나올 것이다. 그다음 통합운영학교는 서울에 이제 4개가 있는데 요 뒤에는 제가 이제 사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이런 통합 유형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역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분교장 개편이 있는데 이 용어가 바로는 이제 장자로 표시했는데 초중등법하고 교육법하고 시행령에 달리 표기가 됐다. 교육법에는 초중등 교육법에는 고등학교는 분교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는 초중학교는 분교장을 설치하도록 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중학교는 분교가 아니고 분교장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앞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분교로 이렇게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교 개념이 이렇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분교로 개편되는 소규모학교가 분교 개편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겠다. 이거는 그 지역 상황을 감안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분교 통폐합 대신 분교 형태로 가는 방향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 사항인데요. 발전 방안입니다. 사실은 통폐합이나 이전이나 적정률 확정성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반대가 있다. 그건 뭐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반대를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렇지만은 그 수기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학부모님들 외에 뭐 자치구라든지 또는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학부모는 반대하는 데 됐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는 내신 성적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비 학부모들은 통폐합을 찬성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혼재가 되겠다. 찬반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조금 더 폭넓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러한 정책은 구성원들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구성원들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이러한 오늘과 같은 이런 수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재배치안을 서울시 교육청에 적정률 육성 정책이라든지 학교 재배치안을 좀 사전에 공고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해당 학교를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필요하게 되지만 이제 해당 학교가 명시가 되게 되면 이 학교는 뭐 학부모님들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낙인 효과에 의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 통폐합이나 이전을 해야 되는 학교라고 결정이 된다면 이렇게 고시하는 학교도 명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전 방향입니다. 앞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다시 종합하게 되면 이제는 학교 신설을 좀 유연하게 하자. 교육부에서 기준이 좀 완화한다고 하는데 완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교육청도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학교 설립을 좀 다양하게 하자. 결국은 소규모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육성 정책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학교도 신설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래서 과대과밀 지역이라든지 개발 지역에 개발 지역에 학교 신설 규모가 안 나오더라도 이러한 지역에 학교 신설을 조금 미니 학교라든지 세우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와 같이 지금 TF를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마련해서 조만간 아마 발표 예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분교장 같은 경우도 전학년 사실은 이 신설 방안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은 유연한 학교 설립은 사실은 중고등학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고등학교는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정책이라든지 교육과정 개설 때문에 주로 초등학교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수용하는 분교장도 있고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든지 유치원만 수용하는 분교 형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지역 상황이라든지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사립 중고등학교도 적극적으로 조금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이런 정책 추진해야 된다. 지금은 공립 초중고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일반고만 공립만 주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도 학생 수 많이 줄고 있다.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같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 같은 바운더리에 이런 운동량은 같이 사용하고 건물만 중고등학교 따로 쓴다든지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행정실은 중고 통합 한 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학교는 중학교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요. 20학급 미만, 20학급까지도 안 갑니다. 15학급 미만 대부분의 중학교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사실은 과감하게 이러한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통폐합은 사립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 추진과 동시에 이러한 학교는 통합 운영 학교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 아마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했는데 사립도 최초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개 학교는 사실 큰 학교예요. 통합운영 지정학교 요건하고는 조금 안 맞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규모 학교,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정책, 적정교방 정책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인데 사실은 일반고만 학생이 주는 게 아니죠. 특성화고도 준다. 그래서 2학기 되면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주변 중학교 학생 유치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학과 개편이라든지 학급수 감축이라든지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과감하게 이제 특성화고도 여기는 통합운영학교는 사실은 과목이 다르니까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통합운영학교는 지정은 어렵고 폐교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마침 이제 금년부터는 공립 학교도 이제 폐교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여기에도 사립학교가 많아요. 사립학교 특수성이 있지만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소규모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인데요. 사실은 소규모 개발지역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내놓지를 않아요. 우리 개발지역은 학교 신설 수요가 안 되는데 왜 학교용지를 내놓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또 서울 인허가권자 있는 서울시에도 반대하는 게 많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학교도 다양하게 소규모 학교 신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이라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처음부터 소규모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다면 공공용지로 일단은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교가 신설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결정이 된다면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이 공공용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게 결정이 된다면 이 공공용지는 지역 주민한테 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공원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지역 주민들도 소위 말하는 불이익이 없는 거죠. 다만 개발 사업자는
학교 용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공용지를 기부천합 조건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줄 수가 있어요. 용적률을 주게 되면 개발 사업자도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학교 공간 재구조하면 복합화인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학교가 70년, 80년대 신축된 학교가 많아요. 그전에도 70년 이전 신축 학교도 많습니다. 50년, 60년, 70년 됐습니다. 아파트가 이 정도 됐다면 다 재건축을 했겠죠. 서울 학교도 이제는 그런 시기가 온다. 지금 구조 보강만 해서 내용 용수만 인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임시 방편이다. 언젠간 온다. 오게 되면 1년에 수천억 들어갑니다. 교육재정 불가능한 시기가 온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면서 앞에 그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미래사회 대비한 교육과정과 감안한 학교 공간 재배치라든지 또한 지역 주민의 학교도 일단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공간이지만은 도시계획적으로 주민들이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과 관계되는 기반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일정하게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즉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개축과 동시에 공간 구조화라든지 복합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이 복합화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생활 예술 시설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줍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 부담이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이러한 좀 앞으로 적정규모 육성 정책도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제언을 드리고요. 기타 참고 자료는 기타는 뭐 참고 사항인데 하나, 둘, 이 세 가지는 사실 도봉고 통폐합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 방안이 마련한 겁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책을 강구를 했어요.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 그래서 통폐합하든 이전하든 최소화하긴 한다. 그다음 학교 폐교나 이전하고 남은 그 땅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금년 3월 1일 폐교 결정된 화양초 같은 경우는 자치구 광진구청과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나 이전을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이런 지원책도 강구를 하면서 그 재산을 시설을 지역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결코 지역이 낙후되지 않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재용 국장님을 통해서 학생수 감소 시대 서울학교의 적정 규모 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발표자분들이 이제 여러 분 더 계시고 또 토론도 있고 질의응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발표자분들께는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 이어서 송기창 교수님으로부터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배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교육재정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마도 교육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한테 발제를 하라고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냥 텍스트를 보냈는데 이 과에서 이렇게 또 잘 PPT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부가 적정 규모 아까 국장님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적정 규모를 제시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정 규모 아래는 통폐합하고 위는 그대로 놔둬라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제시한 기준인데 이 적정 규모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추가로 짓고 싶어도 땅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이 위에는 그냥 과밀로 놔두고 다만 이 밑에 그러니까 18학급 아래 초등학생 수도 360명 미만 이런 데는 가능한 한 통폐합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제시한 것 같고요. 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할까?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하나는 요겁니다. 교육재정 감소기에는 대응이 어려울 거다. 지금 현재 교육재정이 남는다고도 난리죠. 어제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운영 실태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도교육청들이 돈이 남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남아서 좀 뭐라 그럴까요? 함부로 쓴 경우도 있었죠. 근데 대개는 조그만 사업에 잘못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침소봉대 해가지고 교육청들이 마치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동안 여유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들 거다. 하나는 교부금 제도도 개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아도 지금 줄줄이 이제 교육재정 수요가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2025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에서 지원하던 1조 원 정도를 이제 지방으로 떠넘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에서 2조 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2조 원도 아마 교부금으로 떠넘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교부금은 안 늘어난다고 보면 지방교육재정 개편하고 또 하나는 이런 수요를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교육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정화기금이나 시설 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거 하나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고요. 기본 통계입니다. 이건 제가 사실은 이거 잘 몰라가지고 통계를 먼저 봤어요. 근데 이거 간단해 보여도 통계 만드는데 하루 꼬박 걸렸습니다. 엑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제가 뽑아서 만들었던 건데요. 학급 단위 학생 수 이런 거 보면은 공립하고 뒤에 이제 넘겨보시죠. 사립하고 보면은 중학교의 경우는 공립 합격당 학생 수가 사립보다 좀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사립이 굉장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공립의 사립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 얘기는 사립의 교육 여건이 더 안 좋다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아마도 여기 이제 그 사립의 경우는 이제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이제 들어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는 학급당 인원이 많아야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경우는 조금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원 1인당 학생 수별 학교 수를 이걸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공립초등학교의 경우에 6명 미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학교가 4개 학교가 있고요. 서울시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전라남도나 이렇게 뭐 학교 그 인구가 아주 과소한 지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심지어는 20명 이상도 세계교가 있고요. 중간을 잡아도 한 13명 정도 되는데도 95개 학교가 있고 굉장히 퍼져 있죠. 거의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립중학교도 비슷하고 사립중학교는 조금 더 퍼져 있고 공립고등학교보다 사립고등학교가 좀 더 퍼져 있죠. 그 얘기는 교육재정이 불균형하게 투자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 보시죠. 이것은 뭘 보려고 했냐면 얼마나 학급 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따져본 거예요. 보세요. 공립만 봤습니다. 사립하면 이게 또 여건이 달라지니까 공립 12학급짜리 학교가 10개 교가 있는데 평균은 학생 수가 162.9명이고요. 최소 학교는 학생 수가 최고 적은 데는 113명, 최고 많은 데는 246명이에요. 거의 2배가 되죠. 그다음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13.6명인데 작은 데는 9.4명, 많은 데는 20.6명. 굉장히 차이 나죠. 똑같은 학급인데. 그런데요. 심한 경우는 여기 지금 24학급을 보세요. 24학급 최대 학생 수가 540명인데 30학급의 최소 학생 수가 515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6학급을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학급당 인원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6학급이 늘 줄어 많고 다른 데는 6학급이 적단 말이죠. 물론 상황을 보면 설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 학년이 줄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이 학군 때문에 다른 데를 배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가보시죠. 중학교도 그래요. 중학교도 12학급과 15학급 사이에 230명, 241명, 그 다음에 391명, 309명. 3학급을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죠. 여기도 아마 학년별로 어떤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학년이 줄었다더니 그래서 그 학교 전체로 보면 이게 좀 불균형할 거예요. 그런 건 이해가 되더라도 이게 바로 학교 통폐합 내지 재배치를 해야 될 이유죠.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학급당 인원이 뭐 11명에 있는데 교육을 받고 어떤 애들은 33명 있는 데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교육적 효과가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학급당 인원을 무시해야 되겠죠. 근데 국제적으로도 이 학급당 인원 통계를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는 분명히 교육적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학교 이전 재배치든 적정 규모 육성이든 통폐합이든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육 재정적인 관점인데요. 서울시 교육청만 하더라도 12학급에 있는 6개 학교가 학급당 경비가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은 140명을 위해서 그 학급당 경비가 쓰이는 데와 236명을 위해서 쓰이는 데가 분명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별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36명이 있다고 치면 저기를 교육청에 따라서 서울시는 중에 유지했지만 다른 교육청들은 저것을 15학급이나 18학급으로 나누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교육부로부터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교원, 정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리가 많으면 나중에 승진의 기회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건의를 했어요. 실제 학급수 기준으로 학급당 경비를 배분하지 말고 표준 학급 수를 재계산해서 표준 학급 수를 줘라. 그러면 학급을 막 쪼개가지고 10명 단위로 이렇게 하는 특히 이제 도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쪼개고 싶으면 쪼개라. 다만 돈은 표준으로 너희 학교가 10개 학급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전국 표준으로 따져보면 4개 학급밖에 안 된다. 그럼 4개 학급 경비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도 아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고등학교에 넘어가고요. 요 밑에 보시면 교육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말씀 드렸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적정 규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지역, 내가 나온 출신 학교, 아니 뭐 그다음에 내 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 학교든 뭐 학교든 그냥 놔두고 그대로 내 졸업할 때까지 놔두는 게 좋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 불평등이라는 거죠. 이건 해소돼야 된다. 뒤에요. 그동안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얘기를 나왔을 때 제일 반대하는 집단이 동창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왜냐하면 그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지역이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들도 뭐 서울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지방에는 자꾸 교사가 이제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교대나 사대에 이제 말하자면 임용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교육적인 문제가 2차적으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바뀌어야 된다는 서울의 경우는 교육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여론이나 지역사회의 사정을 봐야 되지. 교육적으로 보면 소규모 학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죄송합니다. 2분만 더 쓸게요. 어떤 교육청에 재정 분석을 하러 갔는데 소규모 학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 육성한다고 자기들 자랑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인데 과장님은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애들은 다 이미 교육을 다 마쳤대요. 그러면 곧 이제 손주도 보실 텐데 손주를 그 아름다운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그럼 왜 사기칩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자꾸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래요. 아름다운 학교 모양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학교가 건물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아니잖아요. 교육을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애들은 사회적 관계도 형성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동료 애들한테 배우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교사도 한꺼번에 뭐 복식 수업도 해야 되고, 이런 학교가 아름다운 학교래요. 이렇게 좀 사기치지 말고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재배치도 하고 적정 규모를 육성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학교의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생각해 볼 때 작다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거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다. 그 문제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화룡 교수님으로부터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학교의 균형 배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론 부분들은 좀 빼고 우리 지금 서울시가 적정 규모 육성 방안은 어떤 게 적합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이 지금 적합할까? 지금 기준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적정 규모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합리적 재배치를 안 하고 균형 배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학교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 균형적으로 금방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어떻게 학생 수가 지역별로 학교별로 좀 적정하게 서로 유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균형 배치라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 특히 서울시에서 균형 학교 규모를 똑같이 몇 개 20학급 유지하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 표결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값하고 관계가 있고 굉장히 자기 자본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이야기일 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학생 통학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냥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게 아마 서울시가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신정욱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적정 규모 학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소규모 통폐합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신설 대체 이전, 통합 운영학교, 그리고 단성학교를 갖다서 이제 혼합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중심학교를 둬서 분교를 둔다든지, 그리고 학교실 복합화한다든지, 가밀가대 통합구역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도시가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도시 계획론에서 보면 도심은 공동화되는 게 일반적인 논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뉴어버니즘에서 보면 새롭게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컴팩트 디벨롭먼트라고 그러는데, 뉴욕도 그렇고 우리 서울도 그렇죠. 지금 예전에 종로, 강남, 용산 이런 지역이 서름화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다시 재건축 재개발로 고층들이 압축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래서 서울 옛날하고 다른 개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큰 대규모 개발 사업들, 또 그런 개발 사업들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국지적으로 또 작게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 서울시가 계속 해왔던 이전 재배치, 거의 이전 재배치를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저기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해서 학교를 이전시켜서 그렇게 학교를 좀 소멸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돼 왔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2010년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2020년대 와서 이렇게 뭐 잠실 재개발, 재개발들이 지금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죠. 이 국지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예전에 2010년도 우리가 일반론적인 적정 규모 방안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이 우리한테 더 맞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통합 운영학교라든지 이전 재배치보다는 그런 좀 소프트한 쪽으로의 어떤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는 이제 물리적 공간을 이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교육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이전하고 적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학교 분포를 좀 이렇게 골고루 균형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물론 통합운영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똑같이 교육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학교를 같이 한꺼 모으는 방법이 되겠죠.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방법들을 통해서 학교를 좀 균형 배치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강력 학군제라든지 학생 배정 문제,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재배치하는 효과가 없을까? 그리고 도시개발 프레임에 따라서 여기 이야기 보면 학교군 및 네트워크, 공유 캠퍼스, 블록형 통합구역, 중심학교,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분교형 학교 이런 것도 역시 여기에 새롭게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균형 배치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방안입니다. 또 아까 지금 우리 신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설립 규모를 좀 더 좀 유연화시켜서 지금 이제 뭐 우리 법이나 규정에 있는 학교 신설 기준을 좀 줄여서라도 좀 설립하시고 미니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유연하게 균형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없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이라든지 학교가 이제는 어떤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케어 공간으로서 어린이 혹은 또 이제 노인까지도 갈 수 있는 지역 주민 같이 쓰는 공간으로 변한다 하면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건지 이 학교를 그냥 폐교시키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유보통합이나 노인이나 같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무조건 폐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이 학교라는 그 공간을 계속 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준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준 지금 240명, 3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대구나 울산 이런 지역 외에는
거의 이제 240명, 300명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학교도 통합이 되는구나, 폐교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기준은 예전에 우리 학생 수가 좀 많을 때 만들어졌던, 그러면 지금은 이 기준이 좀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정 규모를 하게 되면 언제 의결권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 설문조사나 동의잖아요. 그리고 50% 하는 데도 있고 3분의 2 하는 데도 있고 대여전 같은 게 75%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과반수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예비 학부모까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비 학부모하고 또 그런 예비 학부모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예비 학부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예비 학부모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OR 그 예비 학부모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그분들 그 동의를 이제 50% 3분의 2 이상이죠. 전남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좀 요번에 어제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죠. 우리가 예비 학부모까지 가기가 어떻게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우리 지금 중학교 배정이 보면 소지역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뭐 선택제라든지 이렇게 눈정이 될 경우에는 예비 학부모를 설문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240명, 300명 이렇게 해버리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가 폐교가 돼야 됩니다. 중학교는 거의 20%가 폐교가 돼요. 어제 이거 통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와, 서울의 20%가 300명 이하 학교입니다. 특히 중학교가. 초등학교는 그래도 낫네요. 이게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중학교가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이유는 학생 배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배정이 소지역제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서울뿐이 없어요.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건 언제 생겼는가 하면 중학교 무시험 때부터 했던 게 다른 데는 다 바꿨는데 우리 서울만 지금 계속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군 내에 어느 학교는 1000명이 훨씬 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학교들은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 내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300명 소규모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있는 데는 한 1000명이 넘고요. 이게 바로 불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있는 사람도 거의 다른 데 절대 안 나가려고 그러죠. 이런 지역 간의 또 공간 간의 갈등이 우리 서울시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은 중학교는 빨리 선택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균형을 못 벗어납니다. 이거 보세요. 표를 보면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더 많게 넘어요. 배고 학교가 그럼 20% 훨씬 넘어가는 학교가 앞으로 300명 이하 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바꾸면서 중학교 배정도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거는 서울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절차적인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지금 현재는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3, 5년 전부터 240명, 300명 되면 그때부터 중점 관리를 해서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정 안 될 때 한 100이나 150 됐을 때 그때 폐기하자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살려주자는 거죠. 그 과정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단계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의 그 협력 없이는 그 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강주에 있는 상우중학교하고 지명중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틀림없이 이거는 통합이 돼야 될 문제인데도 지역 주민들이 50%를 못 넘겼어요. 그만큼 홍보나 이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 경우가 있는데 하는 단계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또는 학부모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게 지금 그냥 학교 하나만 없애는 게 그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 학부형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 값 떨어지죠. 또 학생들 멀리 학교 가죠. 이런데 누가 손을 우리 학교 폐교하라고 50% 안까지 넣겠습니까? 그걸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서계 시리가 제가 영 불안하네요. 네,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건물이 학교가 세워져서 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될 때까지 계속돼서 이렇게 어떻게 될 건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통폐합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시민 의식이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지금 캥거루 학교라고 그러는데 요새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학교를 만들어지면서 자기 아파트 내에 학교를 꼭 만들어서 자기 아파트에서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그렇게 몇 학교가 그렇게 서울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학교까지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런 캥거루 자기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끌고 앉으려고 하는 게 이건 진짜 문제예요. 개발 사업에서 중학교라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유지를 가지만 속임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학생 수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단지 내 학생들만 가겠다. 그런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반 주거 지역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학교 배정 균형 배치란 말은 소셜 믹스예요. 그러니까 계층 간에 돈 있고 없고 아파트 일반 주거지역 같이 믹스시켜서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온 이민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가지고 같이 해야지 학생들도 그만큼 또 다양해지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요거는 꼭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문제인데 우리 그린 스마트 학교가 사실 우리 서울시가 만든 예산이에요. 서울시가 만든 예산인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그 시민을 갔습니다. 이제 시민을 갔는데 서울시에서 올라온 학교들은 다 사립학교뿐이 없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도 작년에 건물 다 리모델링 해놓고 다시 또 재건축한다고 500억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 학교들이 꽤 있어요. 제가 다 리젝트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물론 사립학교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공립학교 쪽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오냐 물어봤더니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내 학교 다닐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럽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럼 다음 세대 학생들한테 하라는 이야기. 그게 지금 그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다른 시도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좀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로 이제 배정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아파트 단지 내 학교를 못 가고 저기 일반 주거 지역의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 단지 내 학교로 보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공교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는 학교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학생이 만들어 나갑니다. 학생이 거기서 공부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학교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 배정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그런 시민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예, 이화령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들로서는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신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주셨는데요. 직접 그 학부모 중에 한 분이신 장선희 학부모회장님을 통해서 학부모의 시각으로 바라본 서울학교 재배치 추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의제인 서울학교의 합리적 재배치는 그 제목만으로도 이미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과제입니다. 저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학령 인구가 가장 적은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중구엔 이미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시민이자 정책의 이해 당사자로서 찬반의 입장이 아니라 정책의 과거 추진 과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제 문제의식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이 정책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이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학교 통폐합 같은 재배치를 왜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며 실효성이 있느냐, 즉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에 대한 당혹감,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학교가 통폐합되어 왔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지역 내에 수백 개의 폐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현재까지 폐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는 학교 통폐합이라는 주제가 낯설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도 학령 인구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절반이 될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초중고 학력 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이라는 논문을 보니 강남, 송파, 노원같이 현재 학생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바로 2040년에는 학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상위 지자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과밀이 문제인 이 지역들이 10여 년 후에는 각각 3만 명,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들에서 곧 학교 재배치 이슈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적인 교육 행정 현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책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학교 통폐합이 시작되었고 2010년을 기준으로 5,452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폐교 학교의 95.4%가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은 1982년에는 학교당 180명, 93년에는 100명, 2006년에는 60명 기준으로 점점 낮아지다가 2015년에는 도시지역은 240명,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로 그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추진 주체는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에서 정부 추진,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을 반복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한을 교육청에 일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을 권고하였으나 폐교 실적의 저하로 이어지자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정부 주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때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정책이 처음 등장했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중심으로 그 추진 방향과 주체, 기준, 인센티브 지급 등이 강화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2006년 이후와 2012년, 2016년은 세부적으로 정책이 강화된 점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 규모도 본교 폐지의 경우 99년에 5억 원에서 최대 110억까지 통폐합 지원금이 세분화되고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학교와 적정규모 학교, 과밀학교 각각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간 재배치를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은 어땠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적정 규모 학교란 교육 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 규모 학교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 운영 학교 등을 통해 적정 규모 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정책은 학교의 규모가 교육적 효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통폐합의 기준이 시기와 주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된 점,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아직까지 교육적으로 적정한 규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학교 규모와 교육과의 관계를 결정지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의 문제로 꼽고 있는 것들인데, 교원 업무 가중 같은 교육 행정적 비효율 문제와 수업 집중력 저하 등 교육 효과적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0년대 이후부터의 국내 연구 자료들을 보니 학교 규모와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적 효과는 학교 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 소규모일수록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교실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학교 통폐합은 95%가 넘게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작은 학교들의 낮은 중도 탈락률과 학교 폭력 비율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공통교육 과정 운영에는 취약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성이나 창의성, 인성교육이라는 교육 목표에는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정책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시 2015년 저출산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활동 고도화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소유권은 법적으로는 설립 주체인 교육 당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이며 폐교로 인한 지역적 변화가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폐교의 의사결정을 위해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교육법에는 학교 폐교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폐교에 따른 초기 비용과 절감 경비, 폐교 건물의 사용 계획, 학생들이 전학갈 학교의 수용 능력과 추가 시설 비용, 폐교 대상 학교의 교육력 관련 정보, 학교 폐교의 효과 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교육청별로 교육부의 적정 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학교 통폐합 지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어 각 지역마다 상당한 절차상의 특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장기간의 면밀한 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통폐합 학교들에 대한 후속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정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재배치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과 인센티브 강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거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 섰는지, 왜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로 가고 있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서열화와 경쟁적 입시 체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목숨까지 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 이 문제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경쟁과 차별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고 전인적이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의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선희 학부모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장선희 학부모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같이 그 부분을 같이 짚어주셔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학생 수 감소와 학생 수 편중화 문제에 대해서 이 공론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론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의미의 공론화입니다. 넓은 의미의 공론화는 우리가 언제나 해왔지만 좀 더 정밀하게 체계를 갖춰서 하는 공론화는 사실 예산도 들고 많은 그 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학생 수 감소와 학생 수 편중 문제에 대한 그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발표가 이제 모두 마무리를 되었기 때문에 발표하신 분들을 이제 앞에 좀 모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질문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몇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질문을 이제 그분들부터 받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분들 받으시면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와밍업이 되셨으면 다른 분들도 또 질문하셔가지고 질의응답 과정에 참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사전에 저희가 조금 준비되신 분들 먼저 마이크를 드려서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인데요. 오늘 네 분의 주제 발제에 대해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재배치 대상학교 선정 시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240명 이하로 이제 우선 기준에 두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재대상 학생 수 이외에 재배치 대상학교 선정을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 수가 사실은 지금 제일 기준으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몇 명 이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없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보면 학생 수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그리고 개발 사업이 없는지 그리고 이게 학교가 없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지역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들 지금 하고 있고 선정 기준이라는 것도 아마 교육청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저 발표 중에 나왔던 것처럼 그 학부모들의 이제 그 동의 정도 그게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고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미래의 그런 어떤 변화를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정성적으로는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먼저 합리적 재배치라는 그 단어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라는 그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 있을 뻔했는데 감동의 또 한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송기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도 1차적으로 우리는 교육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에 참 다시 한번 좀 반성하는 기감이 되었고요. 제가 이화룡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앞으로의 어떤 방안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캐치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방법이 통폐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심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시설 복합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공유 캠퍼스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러한 앞으로의 재배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종류를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런 재배치 대상의 학교가 된다면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재배치가 들어가는지 어떤 그 근거 기준을 좀 알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기준을 삼을 때에 우리 학부모나 혹시 또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그냥 학생 수가 이 정도 됐으니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하라 이런 게보다는 또 학교를 또 재배치하고 이러는 물리적 환경보다는 오히려 그걸 좀 인큐베이터 조금 더 숙성 기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변화할 수, 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통합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통해서 최대한 이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어느 학교든 간에 조금은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됐다면 뭐 좀 단계적으로 한 240명 저는 이제 곧 한 6단계 정도 만들어서 그 단계에 맞게끔 그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의 충격 완화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뭐 준비 단계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단계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되고요. 뭐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참여를 해서 직접 의사들 이제 표현하기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공청회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의견 제시를 해서 좀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교육청에서 공론화를 하는 주제 중에 보면은 최종적인 권한이 어느 한 주체에만 전폭적으로 가 있지는 않은 그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도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학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다 역할들이 있어서 그 역할들이 다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떤 좀 긍정적인 변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또 가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번째 질문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론화 정책 포럼에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행정 부분에서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자료 조사와 이렇게 도표화된 이런 수치를 보니까 좀 더 와닿게 이렇게 촘촘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또 그런 현실적인 여건까지 들으니 이런 공론화 정책 포럼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름 아닌 합리적 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재배치 대상 학교 선정 과정에서 아직 실제적인 학부모는 아니지만 앞으로 대상 학교에 입학하게 될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지역, 학교, 학부모, 학생 이런 입장이 계속 소통이 되고 공론화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럼 이런 예비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정책 집행 부서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를 대상이 선정이 되면 일단 학부모님이라든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들어가잖아요. 설명회도 하고 뭐 의견 수렴을 들어가는데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같은 학부모, 예비 학부모든 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많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비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나 이전에 좀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같은 적정한 학생 수가 필요하잖아요. 내신 성적이라든지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서. 그럼 우리 애들은 그런 소규모 학교 보내면 내신이 불리하다든지 뭐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과정
배우고 싶은 과목을 못 배웠는지 이러한 염려 때문에 예비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당연히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통합구역에 광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배정될지 안 될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전체 의견 수렴한다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별도로 뭐 항목을 둬서 저는 뭐 나는 예비 학부모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둔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는 예비 학부모도 의견 수렴 대상이다, 한다.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비 학부모에 대해서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저도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하다가 보니까 노원에서 지금 이제 강북구를 살아 왔는데요. 이게 애들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폐쇄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유치원에 병설 유치원에 이렇게 대체교사로 가서 보면은 어떤 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 진짜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들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1,000조가 넘는데 빚이 그걸 갖다가 어차피 통폐합할 것 같으면 지역에 딱 봐서 그 중간쯤에 학교를 세우고 그거를 놓고 차라리 교육부에서 애들 바로바로 학교 올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차를 좀 이렇게 운행을 한다. 이렇게 빨리빨리 그게 진행이 돼야지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지금 시대적으로 노년이 많아지고 지금 애들을 안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해야지 계속 애들도 없는 데다가 그 건물만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오래됐다고 그것도 그 시설비가 또 막 나가더라고요. 어차피 학생들도 없는데 그 시설비에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괜히 헛돈 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빨리빨리 이거를 미리 앞서 나가야지 그 학부형들 일일이 다 100% 다 못 맞춰줘요. 그렇게 해야지 앞서 나가야지 교육청 관계자들이 계속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들어와서 잠깐 듣는데 지금 노인들이 뭐 관절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차라리 그거를 체육공원 수영장을 좀 많이 이렇게 하거나 공원을 많이 해서 많이 지금 애완견도 많이 키우잖아요.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놀이터도 하나 없어요. 뭐 드림랜드 이번에 뭐 작년에 뭐 하나 해라는데 멀어서 갈 수도 없고 공원도 없고 차라리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빨리빨리 지역 주민들한테 줘서 그렇게 하고 학생들을 질적으로 더 많이 있잖아요. 뭐 음악이나 재능을 더 개발해갖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 그런 방침으로 자꾸 나가야지 애들도 없는데 계속 건물 뭐 질질 통폐합 안 하겠다. 그렇게 해갖고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발언하신 그 방청객 분께서는 뭐 질문이시라기보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또 민주적인 그런 완결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이렇게 정책이 늦어질까봐 걱정되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폐교 부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그래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학교 통폐합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이제 교통수단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여러분들 몸이 풀리신 것 같아요. 자, 좀 손을 들어주십시오. 발표 원하시는 분들은. 예, 이쪽 분부터 먼저 그럼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학부모이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되게 유명한 학교에 중학교를 지원 배정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5손가락에 끼는
과대학교, 과밀학교이고요. 중학교는 그 혁신학교이고 그리고 과소학교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조금 교육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지원 배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저보다도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지원 배정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느꼈던 부분은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두 학교는 그러니까 저희가 4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지원청에서. 근데 그 두 학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리고 두 학교는 굉장히 먼 학교였습니다. 근데 지원 배정을 하고 싶은 학교는 먼 거리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구역상 배정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원 배정도 안 되고, 예, 아이들이 두 학교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학교에서 밀려나면 3번, 4번에 있는 학교를 가야지 더 가까운 제가 지원했던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되게 어렵게 겨우 갔었는데 올해도 지금 그렇게 배정을 하실 건지 하고 또 이렇게 중학교를 이렇게 평균을 내실 때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어느 학교 갔는지 평균을 내시더라고요. 뭐 자사고는 몇 명을 갖고 그리고 뭐 국제고는 몇 명을 갖고 하는데 그 기준을 냈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70명인데 1,300명이 되는 학교에 자사고 2명 간 거와 170명 중에 자사고 2명 간 거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170명에 2명이 자사고 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300명, 2명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자동 배정을 받으신 분들도 지금 전학을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균을 꼭 내셔야 되는지 좀 그거 수치를 좀 바꿔주실 수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지원 배정을 해서 제가 학교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지금 2학년 아이는 34명이고 각 반에 18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저희 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7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18명의 반이 돼서 4반이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입학을 하고 나니까 5분의 선생님이 빠지신 거예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 저는 3년을 아이를 행복하게 보내겠다고 했는데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5분이나 빠지시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코로나가 선생님이 3분이 걸려서 선생님 수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에 뭐 그렇게 그 시간이 빠져서 큰 지장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지원 배정을 한다고 해도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금도 그 교사들을 그렇게 5분 전출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합니다. 네. 예,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자녀분을 학교에 보내시면서 겪게 된 실제 사례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은 학교의 그런 경우에 만나는 문제들 그리고 또 교원 수급이 아무래도 그 전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당해에는 좀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 배정 관련 사항이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요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하셨는데 배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지금 학부모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 지역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소지도 있고 그 지원청의 배정에 대한 그 정책 방향에 혼선을 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제 뭐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좀 특수한 그런 답변이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교육청 관계자분께 직접 좀 더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쪽 분께 먼저 좀.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이랑 우리 학부모 대표님이랑 해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아까 내용에서 나왔던 세 학교 중에 중간에 끼어 있는 학교의 학부모고 또 이제 교육청 이해 당사자로서 좀 궁금한 부분이 보통 저희는 이제 원래 노후된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학교를 좀 기피해서 일부러 주소를 옮겨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가 오히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학급이 적더라도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린 스마트 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화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뭐냐면 이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구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는 이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보돼 있지만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또 지금 있고 그리고 학교가 주체가 되고 학교가 주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쪽으로 다 문의를 하고 교육부랑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다 문의를 해봤지만은 언제 이게 정확히 뜨는지도 교육청에서는 얘기하지만 구청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지금 현재 간담회를 잡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러한 복합화가 맞는 건지 차라리 이렇게 복합화를 할 거면은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학교인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복합화를 빼고 차라리 학교를 먼저 짓는 게 좋지 않냐. 그 복합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건물에 대한 일부를 팔거나 아니면 이 도봉구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복합화도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혹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복합화라는 거는 사실 뭐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으로 학교도 오래됐고 또 교육과정도 뭐 다양하게 운영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소규모 학교를 그냥 통폐합을 할 것이냐 재배치를 할 것이냐 이 외에 또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중심시설이기 때문에 그 해결의 방 하나로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 학교를 살리자. 이런 차원에서 복합화를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추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복합화는 이런 개념보다는 학교 시설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그런 문화 시설 욕구에 대한 이런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외에도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복합화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아마 이런 쪽으로 복합화도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 내용은 교육청에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거의 끝나는 시간이 돼서 마지막 그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교육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근데 저 오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재배치라고 해서 정말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이가 좀 있으면 고등학교도 지원을 할 거고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밀학교도 있고요. 진짜 소수의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재배치라는 부분에 저희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자, 과밀학교 앞에 5분 거리 걸어서 도보로 250명밖에 없는 학교가 있고요. 그쪽은 과밀학교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과밀로 발생이 되는 거고 가까운 학교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그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재배치, 뭐 통합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먼저 교육 환경이 개선되면 어머님들은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오늘은 얘기가 없어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고등학교를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공교육 뭐 정상화를 시키신다고 이제 고교학년에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답답함이 아이들 고등학교 지원할 때 분명히 배정할 때도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왜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강제 배정을 일부러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강제 배정이 이루어진 학교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강제 배정을 받아서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학교에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어머님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럼 그런 부분부터 만약 개선이 된다면 뭐 과밀학교, 과소학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감소화되고 조금 더 분포가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서운함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사고에 지원하는 부분은 강제 배정 받지 않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서울교육에서 좀 반성을 하시고 어떻게든 이건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냥 뭐 그린 스마트 학교 이런 그냥 환경적인 요인 말고요. 교육의 질이나 이런 평등 이런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답답함에 아까 발표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오신 분들이 여기 워낙 많으시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 답변을 꼭 듣고 싶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이거를 아마 동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주로 과소 과밀 이 문제를 이제 입지 문제로 좀 바라보고 있지만 입지 이외에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입지에서도 그런 학교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학교의 그런 그 경쟁력 혹은 뭐 교육적인 환경 이런 것들 차원에서 좀 바라보고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물론 이 전에도 이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서울시 교육청의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그 육성 문제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제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또 관련해서 수기 토론회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수기 토론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서울 교육 정책에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 시민협력 담당 사무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가까운 오늘 그 포럼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요, 앞으로도 서울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교육청 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상반기 서울교육 공론화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